자, 발빠른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오늘 네. 어떤 소식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실버 세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두 분은 실버 세대가 됐을 때 계획 있으신가요?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 딸이 저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실버가 돼서 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돼서도 좀 왕성히 활동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 진짜 방송 욕심 끝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자리 정말 70대까지 꽉 잡을 거예요. 앞으로 들으셨죠, PD님? 네, 끝까지 매거진 네, 투데이 네.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네, 욕심입니다. 네. 예, 예. 근데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일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하면서 취미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네요. 네. 근데 사실은 실버 세대가 되려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계획해보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요.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실버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실버들을 위한 다양한 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를 개편한다는 거죠. 즉,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실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도록 의료 돌봄 공급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가 주요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점점 더 늘어가는 이 실버 세대, 어떻게 생활해야 현명하게 생활하는지 오늘 그 노하우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은 2018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죠.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총 가구 수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 2045년에는 무려 47.9%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고령층의 거주지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버타운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죠.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가량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건강이 안 좋은 실버들을 위한 요양병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겐 갑작스러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장님, 요즘에 요양병원이 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OECD 노령인구 증가율이 보통 2.4% 평균 나오고 대한민국은 4.4%입니다. 즉 OECD보다 1.7%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요양병원도 트렌드라는 게 있나요? 요양병원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우선 그분들부터 쾌적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건 안전. 그래서 안전 시설,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바라든지 이 또 공간이 너무 좁은 걸 싫어하셔요. 넓은 쾌적한 공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사이 요양병원은 그렇게 고급화 시대에 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즈넉한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은 요양병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산이 보이는 장소에 설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숲속의 피톤치드가 건강에 좋기 때문인데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면 아무래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경관 속에 세워진 요양병원의 내부는 어떨까요? 궁금해서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요양병원들은 5인용부터 1인용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시설도 생각보다 편리해서 병원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사장님, 병실이 굉장히 쾌적하고 많거든요. 이 병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총 201병상이고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입원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인실, 2인실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실 특징은 창가로 전부 밖을 내다보게 해서 울창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햇빛을 즐길 수 있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쾌적하게 목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다는 것. 그다음에 복도에는 안전바가 다 설치되어 있고 또 병실은 텔레비전이 기본이고 냉장고라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서가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게 아주 넓게 되기 때문에 호텔과 같은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중국인 간병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인 조선족 요양사들은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들과 의사소통의 부재로 생기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요양사 분으로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부모보다 더 잘해드려요. 저희 부모는 짜증도 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부모 남의 부모다 보니까 내 부모보다 더 잘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귀여우시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저희 모습이라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만 갖춘 요양병원도 있지만 보다 빠른 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함께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학과, 내과, 일반 외과 등의 양방 전문의와 한방 전문의가 협진하기도 하죠. 이를 통해 종합진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위해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내부에만 머물면 답답할 수 있으니 산책로를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넓은 공원에서 자연과 벗하며 산책을 하면 갑갑한 기분이 한층 풀리게 되죠. 할머니, 여기서 생활하시기 어떠세요? 처음엔 물론 불편했죠. 집을 떠나니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익혀질수록 좋은 점이 보이니까 좋았어요. 지금은 행복하고 고맙지. 뭐가 제일 좋아요? 요 걷는 길 양쪽에는 자잘한 야생화가 피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민들레 이것저것 하다가 저 억새가 또 이쁘게 맥구루가 또 피어 있고 사과나무 꽃 피고 진달래 벚꽃 여기 벚꽃이 또 멋있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좋고요. 이러한 요양병원 바로 앞쪽에는 요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요양원은 요양병원 근처라 접근성이 뛰어나죠. 따라서 쉽게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급스러운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것도 요즘 요양원의 특징이죠. 네, 최근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것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겠지만 많은 요양병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선정할 때 과연 그 요양병원의 서비스가 부모들한테 맞는지 정말 그 시설이라든지 요양모사 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료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그 적당한 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어르신들이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지 또 뭐 특별히 병실, 입원실이 쾌적한지 그다음에 간호병동과 병실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 세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고령자들을 위해 또 어떠한 서비스가 등장할까요? 다가오는 미래 실버들의 주축이 되는 사회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등장해 이들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내년부터인가요? 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실버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 정말 많이 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65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따라서 실버 세대가 됐을 때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도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손희섭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다양한 실버 산업들이 등장할 만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유엔에서 규정한 고령화 사회를 기준에 따르면 전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언급하고 14%가 넘게 되면 고령 시대. 네. 그다음에 20%가 넘게 되면 초고령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또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첫째는 그 출산율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것 때문에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의학 기술은 선진국에 전혀 못지 않습니다. 이 의학 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그저 오래 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자기 스타일로 사는 시대냐 아니면 병상이나 병으로 투병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투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인성 질환은 한마디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뭐 치매도 있지만 특히 요새 많이 부각되는 뇌혈관, 뇌경색 같은 뇌혈관계에 이상이 와서 생기는 질환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또 관심을 표해야 될 중요한 중대 질환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처치가 늦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빨리 그 필요한 시간에 치료가 필요할 땐 치료해주고 또 응급 상태에서 아주 신속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른 처치가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 특히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그런 시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병원 또는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고 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핸디캡,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이라든지 또 주간 보호센터가 많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호자들이 찾아서 그들에게 의뢰를 해서 대신 케어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양한 요양 시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만나본 게 요양병원인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요하고 간호사들이 필요하고 네. 임상병리사, 약사, 영상기사들이 같이 치료를 돕고 있고요. 요양원은 그와 달리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고 한 달에 정기적으로 촉탁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요. 네. 나머지는 요양보호사들에 의해서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하는 그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아주 고임금을 지급해야 모실 수 있는 의사들, 또 간호사들 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관리하던 그 공단에서 매월 그 치료나 그 서비스한 거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데 요양원은 그와 달리 그 의료보험 비용의 약 10% 정도가 장기 요양보험 공단에 들어갑니다. 그 비용으로 그 숙식이라든지 또 요양 보호사들이 그 비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의료비와 간병비가 구분되는데 치료비는 요양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용상에 그러나 간병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다 보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요양원은 좀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그 요양병원, 요양원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공기 좋고 그쵸. 풍경 좋은 데 있어야 힐링도 환자분들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것은 요양하러 가는 게는 아주 공기가 맑은 곳, 산소 깊이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는 산소를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산소와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제공될 때 치료 효과는 굉장히 높고요. 특별히 이 요양병원들은 대개 건물 안에 머물러야만 되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재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치료받는 시설도 거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겠죠. 우선 공기도 맑고 눈으로 보는 풍경이 아주 좋고 또 그다음에 그곳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그 요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는지 네.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 병원마다 서비스의 질이 뭐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호자들이 이제 챙겨야 할 팁을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그 자연 속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왜 우리 도시를 생활하다 보면은 좀 답답해서 일부러라도 자연을 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멋진 풍경이 있어서 뭔가 촬영하는 내내 쾌적함을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참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 딱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뭐 자연 경관도 중요하고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케어를 받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방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간병인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섭섭지 않게 접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뭐 어떤 본질적인 해소가 힘든다고 보십니까? 제가 처음 요양병원 시작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 인력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국 우리 교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말 자체도 이제 잘 소통이 안 되고 생활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저희들은 이제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앞서가는 병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사를 쓰다 보니까 무슨 언어 소통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한국인 그 문화에 따라서 깨끗하게 방이 정리되고 또 어른들과 동화라든지 얘기거리,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병비가 보험공단에서 지급돼서 한국인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강일아 리포터가 직접 또 한국인 요양사 분들한테 케어를 받는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차이를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진짜 몸이 아파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외로우면 또 그것만큼 힘든 게 맞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양원 분들이 좋은 말벗, 좋은 친구가 돼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이사장님, 요양병원을 고를 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주의해야 될 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환경이 쾌적한지, 또 복도나 화장실 같은 데 안전바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끄럼 방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살피시고, 두 번째는
병실 입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공간이 좀 넉넉한지,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실, 즉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치료와 요양을 케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침대만 누워 있지 않고 어르신들 일으켜서 산책도 시키고 보행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을 안 하면 퇴화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호자와 그 병원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보호자들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면회를 갈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여기서 소통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요양병원 또 요양원 고를 때 고민하셨던 분들 아주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손인섭 이사장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